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도 마스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두 분께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 보호막까지 있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해서 이제 직무에 복귀를 했고요. 추미애 장관은 반면에 이제 징계위에 징계안을 대통령에게 올리면서 본인의 사의 표명을 한 뒤에 사표가 수리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 후임 법무부 인선을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개각과 함께 동시에 진행할지 아니면은 원포인트로 법무부 장관을 인선할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내년 초에 개각과 함께 동시에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빨리 임명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고 또한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도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 초 개각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 인선을 같이 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포인트보다는 전반적인 연초 개각에 같이 명단이 포함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장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원포인트로 하든 개각 때 같이 하든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지금 5개 부처 장관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5개 부처인데 솔직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 당연히 경질해야죠.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박영선 장관, 서울시장 나올 수 있으니 바꿔야 합니다. 근데 나머지 3분의 장관은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관직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꿰어 맞추기식 개각, 개각을 한다라는 생색을 내기 위한 개각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장 소장의 예지력, 법무부 장관은 누가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올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장관을 시킬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박범계 의원이냐 아니면 소병철 의원이냐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를 하더라도 되게 쉽지 않은 인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찰 개혁은 거의 다 됐습니다. 법과 제도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보다는 좀 법무부의 안정, 검찰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가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위기에 몰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어떤 국정 전반을 회신하기 위한 인사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영민 실장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임명돼서 2년 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교체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서실장이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4개월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의 교체 여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상조 실장에 대한 교체 여론이 있거든요. 이러한 당내의 의견을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만약 김상조 정책실장이 교체된다면 코로나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새로운 동력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실장의 교체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뭐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조에서 좀 생각을 하는 건가요?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코로나 위기 대응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여당 간에 좀 더 단일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에 재정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기재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재정이 마구 쓰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 이번에 정책실장 교체하게 된다면 독일 같은 경우 좀 사례를 삼아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코로나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많은 재정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은 미래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빚입니다라고 국민께 직접 소통했거든요. 정책 시점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획재정부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좀 줄이면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경제에 대응하는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좀 데려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은요, 정권에서는요,
우리랑 가까웠던 사람, 나랑 친했던 사람, 나랑 오랫동안 같이 일해봤던 사람, 우리 사람을 데려다 써요. 예. 그러지 마시고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니까 야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 야당도 인정하는 사람, 반대하지 않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면 그래 우리 야당도 도저히 반대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좀 데려다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언급되는 분들을 보면 다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가깝거나 측근이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여당이 점점 왜소해져요. 정권이 점점 왜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개각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이 최고의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라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과거에도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이게 사실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네. 이른바 대연정에 대한 것들이 야당의 손을 한번 같이 잡겠다 이런 의지였는데 그때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쏟아졌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기는 쉽지 않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국정 운영이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들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봐보세요. 본인이 되게 옛날부터 신뢰했거나 아니면 같이 일했던 분들을 비서실장으로 했다가 예. 나중에 가서야 이제 한강욱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예. 그 전까지만 해도 김기춘 실장, 이병기 실장 이런 분들을 함으로써 과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됐습니까? 야당과 소통이 됐습니까? 아니면 정말 잘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국엔 탄핵도 맞지 못했잖아요. 그런 점을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서실장 처음에는 뭐 연세대학교 김우식 교수 같은 분 그런 분들 데려다 쓰셨어요. 네. 측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좀 폭넓게 국정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네.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꼬리표를 떼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26번째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사례라고 합니다. 이게 앞서서 노무현 정부 때는 뭐 3차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10차례 야당 동의 없이 국무위원이 임명장을 받은 상황인데 유독 26번이라면 참 많습니다. 이 많은 게 과연 집권당의 일방 독주 때문이냐 아니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도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게 이제 20년 됐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그래도 변창흠 장관을 임명한 데의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 의지라고 좀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열로 인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이 너무 컸거든요. 변창흠 장관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부동산 어떤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정책 전문가로서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예. 향후에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다행스러운 것은 2주 전부터는 이제 너무나 그동안 올랐던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정책적 또는 어떤 시장에서 장관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좋은 쪽으로 흘러서 좀 네. 부동산 문제 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짧게만 좀 우리 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야당이었다면 변창흠 후보자 같이 논란이 되는 분을 찬성하셨겠어요? 그분들 그래, 장관으로 잘 임명하세요라고 찬성하셨겠냐고요. 야당 때 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과 자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분들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지금 옹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솔직히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얘기했어요. 저는 교통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만 압니다.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저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 얘기는 또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값을 잡을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강행을 한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좀 기대하신다라고 했는데 잘 수행할 거라고 또 보시는지요? 저는 잘 수행할 거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한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했다고 한 분이에요. 그렇게 평가한 분이 지금 부동산 정책 지금 4년간 너무 폭등해서 국민들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과연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면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실생활과 너무나 깊이 연관돼 있는 그런 또 장관 자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4월 재보궐선거에도 굉장히 큰 변창흠 장관의 역할이 얼마나 잘 하느냐 이 부분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1명을 내정하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합니다.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국민의힘의 형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 2분은 모두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적임자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중립적이지 못하고 또 공수처장 후보로 된 사람의 자질 요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부정비리를 척결할 그런 경륜과 강단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충족시켰다고 보질 않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절차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만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냐는 좀 더 지명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발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과정이 순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물음표가 찍히는데요. 일단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임명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들 계속될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저 2분의 중에 어느 분이 공수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저는 공수처는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아진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 운영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오늘 김진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언론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만약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세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적 독립성을 잘 유지하면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공수처를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저는 이번 공수처 논란이 정말 크게 여야 간의 정쟁으로 비화됐지만 내년도 한 중반쯤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운영되면 본래 취지대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야당이 했던 여러 가지 공세들 중에 대부분은 정치적인 공격이었을 뿐 실질적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2명의 후보자 중에서 누굴 선택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예상을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올라왔던 검사 출신 이건희 후보자보다는 그 대한변협에서 양쪽 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했지만 김진우 후보자를 많이들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희 후보자가 선택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라는 것이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아서 한쪽 정당의 입맛에 맞는 운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요. 최대한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의 어떤 출범 과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들이 나오게 될지 어떤 행동들에 나서게 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법정 소속을 한다고 그래요. 이분들의 추천되고 임명되는 것들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처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은 어쩐 절차적인 부적절함과 부당함이 있지만 위법하지 않게 공수처장이 추천이 됐고 대통령께서 아마 임명을 하실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좀 국민 여러분들께 이 공수처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야가 다 공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공수처는요, 권력자와 권력에 있는 분들 수사하고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권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요, 무소불위의 새로운 권력 집단이 탄생한 거예요. 공수처예요. 국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수사권 있고요. 기소권 있고, 물론 제한적이지만 기소권 있고요. 무혐의 종결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견제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분명히 공수처잖아요. 그 비리 혐의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수사, 조사, 판사, 판결해본 분이 그런 경험 없어도 변호사 5년만 하면은 공수처 수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야구단을 꾸리는데 축구 선수들 대상으로 야구 선수들을 뽑아요. 이게 제대로 된 야구단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는 지적해야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똑같은 질문으로 장 소장께서는 2명의 후보자 중에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말 잘 듣는 사람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총장 우리한테 칼 들이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되게 권력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자신들의 말 잘 들을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지금 누구다라고 말씀드리면 네. 본인의 인격의 명예가 되긴 하지만 네. 저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우리 변호사님을 할 것 같다. 이유는 다르지만 두 분 다 똑같은 분을 지목을 하셨네요. 예. 지금 민주당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또 검찰 개혁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두관 의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의견들을 검찰개혁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국회가 이제 정치의 중심이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가 저는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부의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그 기각할 거라고 이렇게 외단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는, 나는 헌법재판소를 매우 폐마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 제도 개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은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생각이라는 들고요. 네,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거둬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마뜩치 않는, 아니 그보다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분위기 기류 속에 결국 탄핵 얘기까지 꺼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득과 실을 놓고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저 조만간 정리될 걸로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특히 이낙연 대표께서 당내 이제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을 지시했고요.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검찰개혁을 쭉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 개인 이슈로 인해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동력도 줄어들고 국민적 지지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제도적 개혁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여당으로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방역에 좀 더 집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위험에 몰린 취약계층들 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네, 탄핵이 되면 이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한 똑같은 징계 절차와 같은 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꼼수라고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국회 탄핵 결정에 대한 역풍을 맞아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으로서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보셨는데요. 저는 탄핵하려면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기 전에 탄핵을 했어야 해요. 왜냐면은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요건을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를 탄핵할 때에는 그 파면 등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경우에 그때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정직 2개월 때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파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직 2개월에 준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분을 탄핵을 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가 않죠.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불법 탈법적인 부분을 더 먼저 헌재에서는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부분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동을 하고 있다. 자꾸 저렇게 되면은요, 대다수의 국민의 민심과는 이탈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재보궐선거 분위기도 어느새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데 어제 조금 관심을 받았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열린우리당과의 또 합당, 당대당 합당의 필요성을 또 역설하고 나서면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민주당 진보 계층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지 어떤 방향을 그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민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유일한 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열린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제안한 건 당연한 흐름이고요. 개인적으로 선거연대는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예. 다만 선거 전에 당대당 통합이 될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현재 보궐선거에 대한 여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선거를 준비하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당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당내 기구들을 다 발족을 했고 예. 가장 중요한 부산시장, 서울시장 당내 경선과 룰과 어떤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전으로 결정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이제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하루속히 당내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고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내년도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를 총력전으로 임하려고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의 완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애 의원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열린우리당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셨고 열린민주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해온 걸로 봐서는 본인이 물론 도시 전문가로서 서울시장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큰 틀에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과정 속에서 열린민주당이 추구하는 서울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결국 단일화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김의겸 전 대변인으로서는 좋다 말았네요. 그렇게 된다면요? 예, 그 당대 간 통합 가능성뿐만 아니라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누가 등장한다면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그렇죠. 보시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는 우상호, 박영선 이 두 분이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직을 꼭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야당 같은 경우가 더 이제 복잡해지겠죠. 예. 안철수 대표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은 어떤 후보를 낼 것이냐, 이 통합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복잡한 산수가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선거가 이제 내년 4월 7일이잖아요. 그럼 보통 한 달 전쯤에 후보가 결정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설 전후로 해서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될 것이고 3월 10일 경에는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4월 7일 선거를 맞이할 것 같다. 그런 스케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야당 후보군은 지금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는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안철수 네. 대표,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뉴스일보 이제 출연을 하게 될 지금 무소속이지만 금태섭 전 의원, 이 정도가 이렇게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나설까 말까 망설이는 분 중에서 장 소장께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해온 인물이 그러니까 있다고 저번 해서요. 주에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 어떻게 될까 예. 고민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신 있게요. 네, 내년 1월 10일 전후로 해서 예.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출마로 예. 거의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요. 그렇죠.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고민과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지게 되면은 이게 계속 지금 몇 번째 패배입니까? 지금 네. 10년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 정치적인 함수를 고려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굳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세훈 전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면 또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간에서는 또 어떤 구도가 좀 형성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할 거예요. 분명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언론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할 텐데 이제 그냥 원론적으로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출마하려는 분들이 네. 서로 경쟁을 통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시킬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야의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라인업이 대략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특히 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 그리고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예. 공천관리위원장 굉장히 이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이 상황들, 양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2주 전에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예. 다른 여러 후보들이 있긴 하지만 어제 국회 사무총장직을 사임한 김현준 전 해수부 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될 거기 때문에 당내 경선 누리나 어떤 일정 관련돼서는 큰 논란은 없을 거로 보이고요. 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영선 장관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언론 기사 나오고 있고 후보자들이 많아야 뭐 한 3-4명일 거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도 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란에 대한 사안은 없어 봅니다. 도리어 공천 일정을 빨리 공정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 모아지는 당력을 가지고 좀 더 예. 국민들께 다가가는 그러한 선거 전략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예. 무게감 있는 위원장을 선정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후보들도 나오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천관리위원장 입장에서도 생각할 게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경선 단일화를 하려면은 예.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경선 룰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지금 예비 경선 때는 100% 시민 경선이고 예. 본경선 때는 당원 20, 일반 국민 80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경선을 전제로 아니 당원 경선을 하지 말고 100% 합시다. 100% 여론조사로 결정하시다라고 예.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주도권은 안철수 대표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회사죠, 모더나 CEO랑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 2천만 명분의 공급, 백신 공급을 합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 물량 100% 확보했고 문제 없다 이런 측면인데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이 긴급 현안 질의까지도 요구한 상황인 거 보면 백신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현재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야당이 그동안 작년, 올해까지 봤을 때 가장 무분별하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뿐만 아니라 이 백신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네.
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체계를 갖고 충분히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적 불안을 너무 증폭시키는 정치적 공세를 너무 과도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코로나 백신의 확보로 인한 국민적 안심이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렇게 활동한 걸로 보이고요. 더 이상 야당에서 무분별한 공세는 코로나 백신만큼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자가 좀 정확한 정보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요일 날 기억하시죠? 고위 당정청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 우리 2월 달부터 백신 맞을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아니야,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확보한 게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합니까? 그 계약한 거 언제 도입됩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예. 어느 백신을 우리가 도입해서 맞을 수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당연히 야당과 국민이 궁금하고 물어봐야 될 일이지 그건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정부 당국자들이고 이 집권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들어와서 언제 맞을 수 있고 어느 종류의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제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